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편을 시작하고 한 달이란 긴 시간 동안 저와 동행해 주신 구독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드디어 이번 시간이 안개꽃 마지막 낭독입니다. 편안히 머무실 수 있도록 잘 낭독해 드릴게요.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훈 작가의 안개꽃 마지막 14번째 이야기 겨울 강 또 새해였다. 하얀 빛으로 찾아왔다가 잿빛으로 쓰러지고 1년은 다시 하얀 빛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느새 이틀이 지나갔다. 관공서나 회사들은 정초 사흘 동안 휴무였다. 내일부터는 다시금 사무가 시작된다. 그런 만큼 휴무 동안 고향이나 친지들을 찾아 집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은 서둘러 되돌아와야 했고 그동안 붐볐던 열차나 고속버스들은 이후로는 다시 한가로워질 것이었다. 새해로 접어들어 사흘째 그 아침나절이었다. 상순이는 지금 마음이 몹시 착잡했다. 갈까 말까. 지금도 자꾸만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다. 지난 연말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볼일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있던 친척의 전화였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 정갈이라면서 이번 정초엔 꼭 고향에 내려왔다가 가란다고 했다. 그 전화를 받자 상순이는 어쩌다 보니 지난 정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몸담고 있던 강민호의 집은 해마다 정초 때면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붐볐다. 그때마다 일손이 모자라서 쩔쩔맸다. 그래서 그 바쁜 고비를 넘기고 한 차례씩 고향집에 다녀오곤 했는데 지난번엔 그나마도 어물어물 그만 서울에 머물러 버렸다. 고향집에 가봤자 그저 심드렁할 뿐이었다. 가족을 만난 기쁨도 잠시뿐 넉넉지 못한 시골 살림에 곧 짜증과 권태를 느꼈다. 게다가 나이가 찬 딸을 그만 시집 보내야 한다고 서두는 부모님 성화에는 고마움에 앞서 은근히 미운 생각까지 들기도 했다. 이렇다 하게 모아놓은 돈도 없이 딸을 어서 시집 보내려고 서두르는 부모가 몹시 딱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또 비록 재산도 학벌도 없는 그녀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시집가고 싶진 않은 상순이었다. 어쨌거나 두 해씩이나 고향집에 얼굴을 안 비칠 수도 없고 보면 길이 좀 덜 막히는 내일 좀 떠나볼까 하는 게 상순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러자고 상순이가 선뜻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나깨나 한혜림 때문이었다. 지난 연말에 상순이는 또 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 할망구였다. 아줌마의 그 못된 엄마는 결국 이번에도 또 돈을 요구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럴듯한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100만 원만 마련해달라고 했다. 더 얄미운 것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않느냐면서 자신이 직접 얘기하기가 그러니 아가씨가 곁에서 애써달라고 넌지시 부탁하는 짓거리였다. 게다가 요즘 우리 아들이 누님을 퍽 만나보고 싶어 한다느니 찾아가겠다고 집을 가르쳐달라며 마구 떼를 쓴다느니 이렇게 되면 행여 혜림이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느니 아들이 못된 망난이라면서 만약에 돈 마련을 안 해주면 그 아들을 보내겠다고 은근히 위협을 해댔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상순인 아직 한혜림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할망구에게 또 전화가 올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쯤 아니면 모레. 아줌마를 집에 혼자 놔두고 훌쩍 떠날 수가 없었다. 그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큼 상순이는 지금 불안했다. 상순아, 혜림이 불렀다. 네, 아줌마. 나름대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상순이가 흠칫 고개를 돌렸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렴. 혜림이 조용히 웃어 보였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줌마? 그렇게 시침이 떼지 말고. 지난해에도 고향에 못 내려갔잖니. 못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안 갔던 거예요, 아줌마. 어쨌든 금년엔 다녀와야 부모님께 예의라고. 안 그러니? 상순이가 말이 없자 이번에도 조용히 입가에 웃음을 보이면서 혜림이 말했다. 네 마음은 지금 고향에 가 있어. 벌써부터 표정이 그랬어. 하지만 내 걱정은 말고 또 전화가 온다 해도 겁나지 않아. 겁내지 않겠어 이젠. 그럼 아줌마도 전화를 받으셨나요? 어제 네가 잠깐 집에 없는 사이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난 연말에 상순이 너한테서 무슨 말 못 들었냐면서. 이번엔 100만 원이었죠? 그래. 빈집에 나 혼자 두고 떠나는 게 불안해서 그렇지? 그럴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도 돼. 그동안 나도 어디로 여행을 떠날게. 그럼 안심이 되겠니? 정말 그러시겠어요? 그러신다면 언제 올라올 생각이니? 내일 떠나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가서 아무래도 하루쯤은 글피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빨리? 더 쉬었다가 와도 돼. 아니에요, 아줌마. 그날 올라오겠어요. 상순이가 힘주어 말하자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표정이던 혜림이 이윽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알았다. 상순이가 물었다. 아줌만 언제 여행을 떠나시겠어요? 나도 곧. 어디로요? 아직은. 언제 돌아오시겠어요? 글쎄 아직은 그것도. 혼자? 물론이지. 혜림이 조금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전에 없이 퍽 밝아 보였다. 그런 혜림의 웃음을 보자 상순이는 덩달아서 마음이 밝아졌다.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와도 되겠다.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기로 했다. 내일 떠나자면 이것저것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했다. 오늘까지 대부분의 상가는 문을 닫아 걸고 쉰다. 내일 아침에 상가로 달려가서 선물을 사는 수밖에 없다. 상순이가 그렇듯 잠깐 동안 난처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을 때 그새 안방에서 나오는 혜림의 한쪽 손엔 꽤 큼직한 보따리가 무겁게 들려있었다. 상순이의 고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낼 메이였다. 그들에게 보내는 한혜림의 선물이었다. 아줌마가 어느 틈에 이런 선물을 사다가 감추어 놓았는지 상순이는 그만 눈시울이 뜨뜻해졌다. 그리고 이런 정성 어린 선물을 받고 고향 식구들은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벌써부터 느끼고 있었다. 상순이는 내가 이러고 있어선 안 되지 생각했다. 내일부터 아파트는 사흘 동안 텅 비게 된다. 청소는 물론 한두 가지 밀려있는 자잘한 빨래도 얼른 빨아놓고 떠나야 했다. 그뿐인가 며칠 동안 고향에 다녀오겠어요, 선생님. 그렇듯 허준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잊지 않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에 상순이는 아파트를 나섰다. 상수는 마음이 조금 설레다가 차츰 허전해졌다. 고향을 찾아간다는 기쁨과 비록 며칠 동안이긴 해도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서운함을 함께 느꼈다. 아파트를 벗어나 차들이 다니는 길거리까지 굳이 배웅을 나온 혜림이 잠깐 주춤하더니 방금 문을 연 가까운 상가 제과점으로 뛰어갔다.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사들고 돌아온 혜림은 그걸 상순이의 빈 한쪽 손에 들려주며 말했다. 어서 가렴. 고마워요, 아줌마. 고맙기는. 곧 올라올게요. 그래, 아줌마도 어서 여행을 떠나세요. 알았다. 이어 그녀가 재촉했다. 차 시간에 늦겠다. 어서 떠나렴. 네, 아줌마. 빈 택시 한 대가 앞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멎었다. 상순이는 차 뒷자리에 올랐다. 다녀오겠어요, 아줌마. 잘 가. 택시가 출발했다. 왠지 모르게 그만 울컥 눈물이 솟구쳤다.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닌데도 그랬다. 영영 헤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그랬다. 그런데도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느껴졌다. 자꾸만 그런 느낌이 들었다. 얼른 고개를 돌려봤다. 차 뒷유리창을 통해 저만큼 하늘임의 모습이 보였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한쪽 손바닥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이자 그쪽에서도 그랬다. 잘 가. 상순이가 타고 있는 택시가 이윽고 가물가물 시야에서 사라지자 해림은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해림은 슬며시 몸을 돌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파트 쪽이 아니었다. 엉뚱하게도 다시 상가 쪽이었다. 상가 문방구점에 들러 편지지 묶음과 하얀 편지 봉투 몇 장을 사들고 나선 해림은 비로소 집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다. 해림은 곧바로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근 후 거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소파에 앉지는 않았다. 잘 닫힌 두 겹의 유리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지금 밖은 겨울이었다. 춥고 지루한 나날, 어둡고 쓸쓸한 계절이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유리문엔 햇빛이 밝았다. 여리기는 해도 제법 포근하게 햇살이 모여드는 유리문이었다는 기억과 함께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애잔한 겨울 햇살을 즐겨야지 생각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먹고 싶지도 않았고 배도 고프지 않았다. 밤이 찾아오자 목욕을 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써보는 편지였다. 민호 씨에게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저는 이 글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께 띄워야만 합니다. 간밤에 꿈 얘기부터 들려드리겠어요. 꿈을 꾸었어요. 모처럼 고향의 꿈을요. 남들과는 달리 해림이는 고향 생각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싫어했어요. 즐거움이기보다는 괴로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밤에 보았던 고향은 전에 없이 정다운 모습이었어요.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랑 함께 뛰놀던 동무들이 들판으로 나가자 시냇물이 맑고 멀리서 눈에 익은 산들이 손짓을 하고 동무들과 어울려 어젯밤에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 시절 우리 또래의 어린 계집애들이 자주 몰려가서 꽃 꺾으며 뛰어다니던 물가였어요. 여름철이면 그곳엔 하얀 풀꽃들이 안개처럼 자욱했어요. 가냘픈 초록가지 끝에 보풀보풀 하얀 얼굴의 자잘한 꽃들, 애처로운 풀꽃이었어요. 안개꽃이었어요. 물가에 안개를 먹고 자라 다시 안개를 토해놓는, 그리하여 안개처럼 자욱한 그 풀꽃들. 해림이는 그 꽃을 좋아했어요. 볼수록 애처로운 그 풀꽃들이 왠지 좋았어요. 어찌 아셨을까요? 갑자기 당신이 나타났어요. 휘적휘적 물가로 다가간 당신은 그때부터 꽃을 꺾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한아름이 된 그 꽃들을 당신은 선뜻 나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어찌나 기뻤는지 해림은 그만 울어버렸답니다. 울음은 그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울다가 그만 잠이 깼어요. 민호 씨,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럴수록 고마웠던 당신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이미 지쳐있던 해림에게 당신은 그때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셨고 이후에도 한결같이 곁에서 해림이를 따뜻이 감싸주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과오는 꼭 한 번뿐인,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못난 혜림이가 빌미가 되었던, 항시 웃고 항시 다정했던 사람, 미리 혜림이의 마음을 잃고 마음 다칠까봐 미리 다독거려주던 사람, 자신보다 혜림이를 더욱 아껴주던, 바다처럼 마음이 넓던, 혜림이에게는 너무나도 너그러웠던 사람, 민호씨. 하지만 혜림이는 떠나갑니다.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물가, 어젯밤에 보았던 그 물가로 돌아가 그만 나도 안개꽃이 되렵니다. 거기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어젯밤처럼 당신이 찾아오시면 얼른 그 품에 안기렵니다. 민호씨, 고마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꼭 한번 미워했어요. 하지만 곧 용서를 하고 이후엔 더욱 좋아했어요.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먼 훗날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민호씨, 당신이 이 편지를 받으시면 혜림이는 그때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더는 괴로움이 없는,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믿는 저 세상에 가 있을 겁니다. 떠나갑니다. 혜림이는 떠나갑니다. 슬픔 대신 웃음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요. 하지만 빨리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시면 당신의 혜림인 몹시 화낼 거예요. 아시겠죠? 불꽃으로 왔다가 불꽃으로 지는 혜림이가. 영옥이에게 별일 없지? 가까이 살면서도 이렇듯 안부를 묻는 짓 조금은 우습구나. 얼른 만나보면 될걸. 전화를 해보면 될걸. 요즘 미용실 운영은 어떠니? 네가 미용실을 차리겠다고 말을 꺼냈을 때 그런 너를 걱정해주던 선의의 말이 문득 떠오르는구나. 경험도 없는 가시나가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왜 하필이면 미용실이냐고. 하지만 영옥이 너는 너대로 어떤 확신이 서 있었어. 그리고 밀고 나아갔던 거야. 그런 만큼 오늘이 어렵더라도 좀 더 버텨봐.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남편의 넉넉지 못한 수입, 얄팍한 월급 봉투에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너희기에 그만큼 영업이 잘 되어야 할 텐데 곧 잘 되겠지 뭐. 너무 걱정 마. 잘 될 거다 틀림없이. 영호가, 난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 있어. 우리 기숙사 시절 말이야. 지나보낼 때는 그처럼 괴롭던 나날들도 세월이 가면 다 아름답게 느껴지나 봐. 내겐 그만큼 어렵던, 힘겨웠던 시절이었어. 셀비어, 코스모스가 만발하던 가을날의 캠퍼스. 한밤에 기숙사 창밖에서 들려오던 빗소리. 교문 밖 구름다리 아래로 지나가던 밤의 열차. 그 울음소리. 모두가 내게는 아픔이었어. 생각해보면 내가 그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싶을 정도다. 그런 내가 퍽 대견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 하지만 곧 사실이 아닌 착각이었음을 깨닫곤 해. 그게 어디 나의 힘, 나의 의지 때문이었니? 다 옆에서 너희가 거들어줬기 때문이었지. 내 몸 아끼듯,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하게. 기숙사 시절은 물론 이후로 오늘까지 너흰 쭉 내게 그랬어. 벗으로, 형제로, 어떨 땐 엄마처럼, 보모처럼.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너희가 아니라고 우겨도 하는 수 없어.
내겐 너희가 그랬으니까. 알겠니? 영호가 너랑 선희, 상미, 내겐 너무나도 고마운 벗들이었어. 혜림이가 고맙다고 감사드린다. 갚지 못하고 떠나가는 혜림이를 용서해줘. 이해해줘. 영옥이 너에게만 글을 쓸 거야. 선희와 상미에게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글을 쓰기로 했어. 생각해봐. 무슨 말을 쓰겠니? 감사했다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어떤 말도. 영호가 내가 네게만 이처럼 글을 띄우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야. 네가 내게 돈을 빌리자고 말했을 때 난 너무나도 기뻤어.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던 세상, 혜림이가 맛보았던 기쁨이었어. 그만큼 네가 나를 믿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항시 짐이 되어 살아온 내가 비로소 쓸모있는 벗이 된 듯한 기쁨이었어. 내 입장이 돼봐. 안 그렇겠니? 네가 그 돈을 어디에 투자했다는 것, 그리고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것 나도 알아. 허준 씨에게서 들었어. 하지만 영호가 내게 부담 느끼지 마. 그동안 너희가 내게 보여주었던 우정을 생각하면 그까지 금액 좀 어림도 없어. 내가 떠나가는 것과 그 돈과는 요만큼도 상관이 없어. 혹시 투자했던 돈 조금이라도 건지게 되면 떠나간 혜림이를 생각하며 남은 너희 우정 더욱 깊어지는 일에 써줘. 그러면 돼. 그래준다면 혜림인 저 세상에서도 기쁠 거야. 밝게 웃을 거야. 너희 정다웠던 이름들 마지막으로 불러본다. 영호가, 선희야, 상미야. 상순이에게 오늘 아침에 너를 떠나보내면서 나는 몹시 슬펐단다. 이것이 상순이와는 마지막이라구나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솟구치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고향집 찾아가는 너의 발걸음 가볍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동안 고마웠다, 상순아.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날 뒷바라지 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온 내가 아니냐. 그림자처럼 분신처럼 살아온 네가 아니냐. 그런 내게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상순아, 한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던, 살림에 알뜰했던, 야무진가 하면 눈물도 많던, 무엇보다도 착했던 너였다. 훗날 상순이 남편이 될 남자는 참 행복하겠다고 아줌만 자주자주 생각했지. 상순아, 넌 그날 밤을 기억하겠지? 네가 허준 선생 댁에 문병을 다녀오던 그날 밤 말이야. 잠자리에 나란히 누워서 넌 전에 없이 그분에 대해 퍽 깊은 관심을 보였어. 그때 난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지. 우리 상순이가 허 선생님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말이야. 이미 너도 그럴 나이가 아니겠니? 내가 알고 있는 그분 빙산 같은 남자였다. 머리만 물 위로 내밀고 몸은 물속에 감춘 채 묵묵히 바다 위를 떠가는, 그만큼 말수가 적은, 입이 무거운, 행동에 신중한 사람, 성실한 사내란 뜻이야. 알고 보니 초혼에 실패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이었어. 피로에 지쳐있는 그 마음 누가 곁에서 포근히 거들어주면 곧 생기를 되찾을 뿐이다. 재밌는 얘기 들려줄까?
선생, 그분도 네게 퍽 관심을 보였단다. 네가 그분 댁에 문병을 다녀온 후로 어쩌다가 나하고 전화가 연결되면 그분은 그때마다 너를 칭찬했지. 사귈수록 좋은 점들이 꽃처럼 드러나는 아가씨라면서 이것저것 너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곤 했단다. 알겠니, 상순아? 밤이 깊었다. 썰렁한 집에 혼자 있는데도 오늘 밤은 왠지 무섭지가 않다. 이상하지? 엄마가 떠나가고 아빠도 떠나가고 강민호 그 사람도 떠나가고 언젠가는 상순이도 내 곁에서 떠나가야 할. 그때마다 떠나보내면서 가슴 아팠단다. 이번엔 내가 먼저 떠나겠어. 그러면 덜 슬프겠지. 상순아,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예금 통장은 이래저래 텅 비어버렸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고 떠난다. 훗날 너랑 허 선생님과의 결혼 선물로 말이다. 아줌마에게도 보는 눈이 있다. 두 사람이 꼭 그렇게 될 테니 두고 봐. 이 집을 팔면 시골에 내려가서 아늑한 보금자리 꾸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안방 장롱을 열어보면 거기에 몇 가지 혼수가 들어있다. 지난 연말에 사다 놓은 옷감들이란다. 시집갈 때 가지고 가렴. 장롱 맨 아래 서랍 속에 있는 보석 반지랑 폐물 몇 점도 함께. 알겠지? 상순아, 부탁이 있다. 마지막 부탁이니 들어다오. 시체는 화장을 해라. 그리고 뼈가루는 저 앞 겨울 강에다가 훌훌 뿌려다오. 꼭 그렇게 해다오. 상순아,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되거라. 며칠 후였다. 오후로 접어들자 하늘에서 희끗희끗 눈발이 비쳤다. 이내 눈송이들이 자욱하게 휘날렸다. 흩날리는 꽃 이파리들 같았다. 눈은 겨울 강 위에도 내리고 있었다. 텅 빈 겨울 강이었다. 강의 가장자리는 진작 얼어붙어 있었지만 강심은 아직 꿈틀거렸다. 흘러가고 있었다. 강 위로 다리가 지나갔고 지금 그 다리의 난간 앞엔 바투 두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까부터 그랬다. 한 사람은 35살쯤 된 사내였고 또 한 사람은 그보다는 10살쯤 어려 보이는 여자였다. 그들 두 사람은 묻과 섬을 잇고 있는 다리의 저편, 다시 말해 섬에서 살고 있었다. 그 섬에서도 광장의 동쪽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화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윽고 여자는 아까부터 귀중한 물건인 양 두 손바닥으로 받쳐들고 있던 작은 꾸러미를 난간에 올려놓고 풀었다. 풀어 헤친 한지 속엔 희읍스름한 가루가 소복했다. 여자가 그 가루를 한 움큼 움켜쥐더니 겨울 강을 굽어보며 허공에다 날렸다.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자꾸자꾸 그랬다. 처음에도 그랬지만 곱게 빠진 분말들은 그때마다 눈발과 어울려 겨울 강위로 흩날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곤 했다. 눈송이들보다 먼저 사라져버렸다. 여자가 그러고 있는 동안 사내는 몸 한 번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 곁에 나란히 선 채 시선만 움직이고 있었다. 겨울 강 위로 흩날리는 분말들을 쫓고 있었다. 그러다가 분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만 따라서 허망한 표정을 짓곤 했다. 눈밭의 사슴처럼 겁먹은 두 눈동자, 자주 초점이 없던 시선,
그래서 멍한 표정이던 어찌 보면 백지처럼 그렇게 그뿐인가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미모를 갖추었으면서도 요만큼도 오만할 줄 모르던 항시 검소하고 항시 겸손했던 여자, 그런 여자. 허준이 하늘임을 그렇듯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분말들을 허공에 흩날리고 난 상순이가 흑 흐느끼며 그에게로 몸을 실었다. 그는 문득 이곳에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 이 슬퍼하는 여자를 데리고 어서 섬마을로 돌아가야지 생각했다. 그들의 모습이 다리 저쪽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무 쪽에서 다리 위로 걸어 올라온 사내가 아까 그들이 서 있던 자리까지 다가가더니 우뚝 발을 멈추었다. 강민호였다. 난간 쪽으로 몸을 돌이킨 그는 아까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허공을, 다음엔 겨울강을 말없이 굽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훌훌 분말로 사라져간 하늘임을 찾고 있었다. 자기 주장 한번 떳떳하게 할 줄 모르던, 남모르게 한숨 짓고 남모르게 울다가 가버린 여자. 항시 미치고 살던, 늘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조금 웃어 보이던,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던 여자, 혜림. 그는 그녀를 더 알고 있었다. 어질고 총명했던, 불행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놓여 안고 살던, 그러다가 안개꽃처럼 쓰러져간 혜림. 눈발은 여전했다. 하얗게 왔다가 하얗게 겨울 강 위로 쓰러지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그의 머리와 두 어깨 위로도 눈은 내리고 있었다. 차츰 그는 눈사람같이 보이기 시작했다. 네, 많은 분들이 해피엔딩을 바라셨을 텐데요. 이렇게 소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인사드리고요. 김용훈 작가님의 작가의 말까지 낭독해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말, 하내림의 잿빛 여로. 인간에게는 의지로서 해결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길도 있다. 그 길은 인간의 능력 밖의 길로서 스스로 택한 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만 하는, 그렇게 되도록 이미 주어진 숙명의 길이다. 안개꽃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늘임의 외로움과 괴로움, 다시 말해 오늘도 우리의 이웃 어딘가에 살고 있는 어느 여인의 숙명적인 잿빛 여로이다. 왜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이는 주어진 가정환경, 그것이 빚어낸 성격,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과 무관치 않다. 여주인공 하늘임이 바로 그러하며 그녀를 둘러싸고 버리는 강민호와 허준의 사랑도 그 범주에 속한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은 서울의 맨하튼이라고 불리는 개발 초창기의 여의도이다. 보잘것없는 한 개의 모래섬으로 어제까지 버려져 있던 여의도는 여의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를 한다. 그러자 일확천금을 꿈꾸며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꾼, 협잡배, 해결사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오묘한 수법과 알게 모르게 이 대열에 뛰어들어 어쩔 수 없이 휘말리는 여성들.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 욕망은 자기 발전,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파멸을 초래하고 만다. 꿈, 화영, 욕망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소설은 어느 여성 시인의 말처럼 김용훈의 안개꽃은 산문이지만 그 속에는 서정시가 담겨있는 수채화 같은 애정 소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부동산 투기의 교과서로 황금을 찾아서 거칠게 들끓던 초창기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와도 같던 1970년대 한국의 사회상을 조명한 사회소설이기도 하다. 나아가 오늘까지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 안개꽃은 1981년 2월부터 1년 동안 대구 매일신문에 연재했던 소설이다. 연재되는 동안 독자들은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었다. 어떤 독자는 하늘임이 너무 가엽다면서 항의를 해왔고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서로 내기를 하는가 하면 그날그날 스크랩을 한다는 독자도 있었다. 연재가 끝나고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자 평소 신문 연재소설의 작품평에 인색하던 문학평론가들도 신문소설의 통념을 깨고 품위를 격상시킨 소설, 혹은 여의도를 축소판으로 인간의 사는 조건과 목적에 대한 문제 제시가 리얼하게 그려져 있는 소설, 시대 정신을 잃어버린 빈 껍질의 인간들을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작가 정신이 이 소설을 낫게 했다. 등등 앞다투어 호평을 했다. 아울러 독자들의 편지와 전화가 잇따랐다. 여성 독자들은 하늘임에 대해, 남성 독자들은 강민호와 허준에 대해 많은 평을 했다. 그런가 하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해결사들이 실제하는 인물들이면 그들을 소개해달라. 이 작품이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됐으니 주례를 맡아달라는 등 이렇듯 각계각층의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안개꽃은 이후 10년 동안 전국 서점가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부동의 스테디셀러로 자리했다. 그러자 소설의 제목과 내용은 물론 등장인물들의 이름마저도 비슷비슷한 모방 작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소설은 시대의 변천이나 유행에 아랑곳 않고 요즘에도 찾는 독자들이 있을 정도다. 일찍이 지형이 다 닳아서 새로 조판까지 했던 이 소설은 다시 컴퓨터 조판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문해출판사에서도 또다시 세대 교체가 된 새로운 독자들을 위해 활자를 키우기로 했다. 그리하여 필자도 이번 기회에 원작을 압축하고 다듬어 새롭게 작품을 독자 앞에 내놓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2006년 1월 김용운. 감사합니다. 김용운 작가님 건강하십시오.